벙어리 과부다. 단돈 3냥에 넘긴다. 한가을 장터에 인신매매꾼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에휴, 벙어리라고? 저런 걸 누가 사? 과부인데다 말도 못해? 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 노끈에 묶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대에 절은 얼굴. 지나가던 사내가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어. 저런 거 쳐다보지도 마. 매매꾼이 여인의 팔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멀쩡하다. 인양이면 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삼배 옷차림의 청년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3냥 있습니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장터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야, 저거 박 부잣집 머슴돌이 아니냐? 서른 코앞인데 장가도 못 간 바보. 바보가 벙어리한테 장가간다. 천생연분이네.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 짐승도 아닌데 그 안에 세상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목에 묶인 노끈을 풀었습니다. 가시지요. 내가 지켜드리겠소. 전 재산 3냥을 털어 산 것은 말 못하는 과부 하나.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겨울도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 운막 문을 열고 들어선 거대한 호랑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15년간 봉인되었던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 바보 머슴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도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인 고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에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도리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온갖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 이밥벌레야. 밥값이나 해라. 에휴, 부모 복도 없는 놈. 일찍 죽은 애비 애미 탓이나 해라. 어린 도리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도리는 박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어린 머슴이었습니다. 야, 도리, 저 무거운 짐 날라. 도리, 소죽 줘. 빨리 안 해? 도리, 장작 패. 오늘 안에 저거 다 해놔야 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죽을 쓰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어느덧 2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도리 저 바보, 힘만 세지 머리는 텅 비었어. 그러게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은데 바보라서 쓸 줄을 모르는 거지. 도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장가를 가서 가족을 이루는 것.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것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고작 3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리는 그 전부를 벙어리 과부 하나를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비웃음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바보랑 벙어리,
꼭 붙어 다니는 꼴 좀 봐라. 저러다 자식이라도 낳으면 그놈도 바보 벙어리겠네. 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도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 왔소.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요. 도리가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움막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간 곳이 많았습니다. 도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누추하기 짝이 없소. 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소. 편히 지내시구려. 여인은 움막을 한참 바라보다가 도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인사에 도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들어가시지요. 움막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솥단지, 그리고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리는 다시 한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도리라 하오. 그냥 도리라고 부르시오. 아, 부를 수는 없겠구나. 미안하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만 살짝 움직인 미소였지만 도리는 그것이 미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름이 뭐요? 여인은 대답 없이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글씨를 쓰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글을 몰랐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글을 모르오. 여인의 눈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드려도 되겠소?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이라고 부르겠소. 제비 연자의 아이이자 제비처럼 봄이 오면 행복해지라는 뜻이요. 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리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분명히 잘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리는 연희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옆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드는 밤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밤이 좋았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연희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톱에 핥힌 것 같은 기다란 흉터. 그녀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의 산길,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호랑이의 눈동자. 연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연희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도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인 고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에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도리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온갖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 이밥벌레야. 밥값이나 해라. 에휴, 부모 복도 없는 놈. 일찍 죽은 애미 탓이나 해라. 어린 도리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도리는 박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머슴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도리는 가장 어린 머슴이었습니다. 야, 도리, 저 무거운 짐 날라. 도리, 소죽 줘. 빨리 안 해? 도리, 장작 패. 오늘 안에 저거 다 해놔야 해. 도리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죽을 쓰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잠잘 시간은 하루에 4-5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어느덧 2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온갖 고된 일을 해서인지 어깨도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순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도리 저 바보, 힘만 세지 머리는 텅 비었어. 그러게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은데 바보라서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저런 바보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어? 평생 총각으로 늙겠네. 도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장가를 가서 가족을 이루는 것.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것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헌 옷을 기워 입고 남이 먹다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고작 3냥이었습니다. 3냥. 어떤 이에게는 푼돈이었지만 도리에게는 10년의 세월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리는 그 전부를 벙어리 과부 하나를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터에서 침배침을 당하고 발핌을 당하면서도 고개 숙인 여인의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도리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도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 왔소.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요. 도리가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움막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간 곳이 많았습니다. 도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누추하기 짝이 없소. 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소. 편히 지내시구려. 여인은 움막을 한참 바라보다가 도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인사에 도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들어가시지요. 두 사람은 허름한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솥단지, 그리고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리는 다시 한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도리라 하오. 그냥 도리라고 부르시오. 아, 부를 수는 없겠구나. 미안하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만 살짝 움직인 미소였지만 도리는 그것이 미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름이 뭐요? 여인은 대답 없이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글을 몰랐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글을 모르오. 여인의 눈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드려도 되겠소?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연희. 연희라고 부르겠소. 제비 연자의 아이이자 제비처럼 봄이 오면 행복해지라는 뜻이요. 도리는 사실 제비 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예쁜 이름을 기억해낸 것 뿐이었습니다. 여인, 아니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리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분명히 잘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리는 연희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옆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지만 도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드는 밤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리가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지? 도리가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연희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뭔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연희가 도리를 보더니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솥에서 뭔가를 퍼내어 깨진 사발에 담아 도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쌀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연희가 움막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도리가 비상시를 대비해 묻어둔 작은 쌀자루가 있었습니다. 절반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 저걸 찾았구나. 도리는 쑥스러운 듯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도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죽을 먹어봤습니다. 대부분 맹물에 쌀 몇 톨 띄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끓인 죽은 달랐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풀어져 부드러웠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뭔가 나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 향긋한 맛이 났습니다. 도리는 정신없이 죽을 먹어치웠습니다. 연희는 그런 도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난 도리가 물었습니다. 당신, 양반집에서 일했었소? 이 솜씨가 예사롭지 않소? 연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다. 밥 짓는 솜씨, 불 다루는 솜씨, 그리고 그 기품 있는 몸짓. 분명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움막의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도리가 박 부잣집에 일하러 간 사이 연희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구멍난 곳을 메우고 깨진 항아리를 정돈했습니다. 저녁에 도리가 돌아왔을 때 움막은 딴 곳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요? 도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희는 또다시 저녁밥을 차려놓고 도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변변한 반찬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과 된장국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소. 연희는 조용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렇소라고. 그날 밤 도리는 다시 부엌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그 슬픈 미소, 그 기품 있는 손놀림. 도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바보 머슴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한편 방 안에서 연희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톱에 핥힌 것 같은 기다란 흉터. 연희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의 산길,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호랑이의 눈동자. 연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목소리를 봉인해버린 것처럼 그 밤 움막박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연희만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움츠리고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보 도리가 전 재산을 털어 벙어리 과부를 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도리 그 바보 말이야. 응, 벙어리를 데려와서 같이 산다며? 거참, 바보랑 벙어리라니. 딱 어울리네. 하하.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박 부잣집의 마름인 최서방이 가장 심했습니다. 최서방은 50줄의 사내였는데 신보가 고약하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박 부잣집 머슴들을 쥐고 흔들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서방이 도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도리, 이리 와봐. 예, 마름 나으리. 도리가 다가가자 최서방이 비죽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벙어리 과부를 데려왔다며? 그래, 첫날 밤은 어땠어? 벙어리라 소리도 못 지르겠네? 끼끼끼. 주변 머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름 나으리, 그런 말씀은? 뭐? 그런 말씀은?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 아닙니다. 흥, 바보 주제에 건방지게. 오늘 너 소죽 2배로 쏘어. 안 그러면 혼쭐 난다. 예, 예. 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도리는 평소에 2배나 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리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막에 들어서는 순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녀왔소, 연희. 연희가 도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의 손을 잡아 밥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밥상에는 놀랍게도 반찬이 여러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요? 연희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도리가 나가보니 움막 옆 작은 공터에 채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낮 동안 어디서 씨앗을 구해와 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도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희는 움막을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갔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도리는 점점 연희에게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연희를 보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것 봐, 벙어리가 빨래하네. 말도 못하는 년이 무슨 재주로 살림을 한대? 에휴, 저런 흉물이랑 사는 도리가 불쌍하지. 연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 마을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그 사람들은 입만 살았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연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소. 처음엔 많이 아팠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나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도리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렇소. 당신은 벙어리가 아니오. 그저 말을 못할 뿐이오.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맑고 따뜻하오. 나는 그걸 알아.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소라고.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소라고.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리와 연희의 살림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고 움막도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도리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어 머슴들에게 반나절 쉼을 준 것이었습니다. 연희 나왔소. 오늘은 일찍. 도리는 말을 하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연희가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움막 뒤에 있는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도리는 황급히 뒤를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희의 목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에 기다란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발톱에 핥힌 것 같은 흉터였습니다. 세 줄기의 상처가 목을 가로질러 나 있었습니다. 저건 호랑이 발톱 자국? 도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움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목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일부러 본 게 아니오. 연희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호랑이한테 당한 거요? 연희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소?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소.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희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괴로운 표정으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소?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도리는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희는 도리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밤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곁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라. 도리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리는 10살이었습니다. 아직 박 부잣집에 들어가기 전 이 집, 저 집을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덫에 발이 걸려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이었습니다. 도리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새끼 호랑이의 눈을 보는 순간 발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도리는 용기를 내어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자유로워지자 도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희의 흉터를 보는 순간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설마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때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도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금 호랑이 소리가 들렸던 방향은 뒷산이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뒷산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어딘가에서 두 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도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에서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때를 씻고 제대로 된 옷을 입자 놀랍도록 아름다워졌습니다. 달덩이처럼 하얀 얼굴, 맑은 눈동자, 단정한 몸가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벙어리 과부, 은근히 예쁘네. 그러게, 때 묻었을 땐 몰랐는데 씻고 나니 미인이구만. 바보돌이 놈, 복은 복이네. 이 소문이 최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그 벙어리가 미인이라고? 최서방은 호기심에 도리의 움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보물이 따로 없네. 연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었지만 자태만은 양반댁 규수 같았습니다. 최서방의 눈에 탐욕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런 미인을 바보 머슴 놈이 독차지하고 있다니. 아깝군, 아까워. 그날 이후로 최서방은 도리를 더욱 혹독하게 굴렸습니다. 도리, 오늘 땔감 100단 해와. 도리, 저 밭 전부 혼자 김매. 도리, 소 10마리 꼴 먹여와. 도저히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시켰습니다. 도리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곤장을 쳤습니다. 이 바보놈아, 일도 제대로 못해. 도리의 등에는 곤장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연희와 함께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서방이 도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리,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예. 내가 너 좀 봐주려고 해. 그러니까 말이야. 최서방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계집, 그 벙어리 말이야. 나한테 넘겨. 네. 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못 들었어? 그 계집 나한테 넘기라고. 어차피 너 같은 바보한테는 과분한 년이야. 나한테 넘기면 내 일을 절반으로 줄여주지. 도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름 나으리. 그 말씀은 뭐야? 싫다는 거야? 예, 싫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제 아내입니다.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이 바보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정말. 최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티나. 그날 이후로 도리에 대한 최서방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틈만 나면 곤장을 쳤습니다. 도리의 몸은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박 부자에게 거짓 고자질을 했습니다. 어르신, 도리 그놈이 곳간에서 쌀을 훔쳤습니다. 뭐? 도리가? 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밤에 몰래 곳간에 들어가 쌀 한 자루를 훔쳐 나오더이다. 박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제가 어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다른 머슴들도 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미리 입을 맞춰둔 머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희도 보았습니다. 박 부자는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도리를 끌어와라. 도리가 끌려왔습니다. 도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네 이놈, 내가 곳간에서 쌀을 훔쳤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잡아떼는구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저는 정말 훔친 적이 없습니다. 마름 나으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내 이놈이 감히. 최서방이 도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박 부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건 안다. 하지만 증인이 있으니 벌을 피할 수는 없다. 곤장 50대에 처한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끌고 가라. 머슴들이 도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서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서, 철서, 철서. 곤장이 도리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져나갔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5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도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최서방이 쓰러진 도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래도 안 넘겨. 내 목숨이 먼저 끊어지겠다. 도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연희,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해가 질 무렵 연희가 박 부잣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도리가 곤장을 맞았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피투성이가 된 도리를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목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소리 없이 울면서 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리의 등은 살점이 터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옷자락을 찢어 도리의 상처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오, 벙어리가 왔네. 어때, 내 남편 꼴이? 연희가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뭐야, 그 눈은? 감히 나를 노려봐? 최서방이 연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가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손, 대지 마시오. 도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연희를 지키려 했습니다. 최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꼴 좋다. 반죽음이 되어서도 계집 걱정이야? 좋아,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 계집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엔 목숨이 없어. 최서방이 사라지자 연희는 도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몸집이 작은 연희가 큰 덩치의 도리를 엎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습니다. 연희, 나 때문에 미안. 도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도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겨우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도리를 방에 눕히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피를 닦아내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상처에 붙였습니다. 도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 당신 손 참 따뜻하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도리의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희는 도리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움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연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으르렁, 크르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도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리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어 보호하려 했습니다. 쿵, 쿵, 쿵. 묵직한 발소리가 움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움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 속에 거대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사람보다도 큰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눈이 파란 빛을 띠고 있었고 온몸에서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도리 앞에 섰습니다. 으르릉. 호랑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호랑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도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는 설마. 도리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덫에 걸렸던 자국이었습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때 그 새끼 호랑이구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거친 혀였지만 그 행동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5해 전 내가 살려준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다.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승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호랑이가 울고 있다? 호랑이가 천천히 연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 입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완전히 벌리자 그 안에 작은 구슬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파란 빛을 내뿜는 신비로운 구슬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그 구슬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구슬을 연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으르릉. 호랑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을 받으라는 건가? 도리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연희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희의 목에 있는 흉터를.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리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혹시 그 호랑이와 무슨 사연이 있소?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르릉.
으르르릉.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연희 앞에 무릎을 꿇듯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바닥에 납작 붙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호랑이가 절을 하고 있다? 도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인간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푸른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구슬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구슬이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연희의 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5년 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연희의 목에서 점점 더 분명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희, 지금 말을? 연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군. 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양반댁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 고맙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15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눈물을 흘리며 연희를 안았습니다. 연희, 당신 목소리 정말 아름답소. 연희도 도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호랑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막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연희가 호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요. 호랑이가 멈춰섰습니다. 연희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크르릉. 호랑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사라지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도리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연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연희가 아닙니다, 낭군.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이소연입니다. 이소연? 도리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다음 말에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실종된 종친 대감 이원의 외동딸입니다. 뭐라고요? 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친 대감이라면 왕족이 아닌가. 그런 집안의 딸이 왜 벙어리 과부가 되어 장터에서 팔려다녔단 말인가. 연희, 아니 소연이 슬픈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저희 집안의 역적의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고 어머니와 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망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살이었던 저는 혼자 산속을 헤매다가 그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요? 예.
그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새끼를 잃고 미쳐버린 어미 호랑이였지요. 소연은 자신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흉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저를 자신의 새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분노한 어미 호랑이가 제 목을 물었습니다. 도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젊은 호랑이가 나타나 어미를 막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미의 진짜 새끼였습니다. 소연은 움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목은 찢어진 뒤였지요.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여의주를 꺼내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목소리를 가져갔습니다. 여의주라고요? 예. 천년을 산 호랑이만이 가진 구슬입니다. 그 구슬은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제 목소리를 봉인하여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도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목소리를요? 소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새끼를 잃은 슬픔에 미쳐서 포효하다 목소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자신의 잃어버린 울음소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도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소리를 잃고 15년을 살았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말을 못하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나쁜 자들에게 팔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장터에서 낭군을 만났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낭군이 저를 사주셨을 때 저는 또다시 어딘가로 팔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낭군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소연이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미 호랑이의 새끼가 찾아왔습니다. 낭군이 15년 전에 살려준 그 새끼 호랑이가요. 어미 호랑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여의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에 갇혀있던 제 목소리를 돌려준 것입니다. 도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 살려준 새끼 호랑이가 당신의 목소리를 돌려준 거요? 예,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낭군이 호랑이를 살렸고 그 호랑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낭군이 다시 저를 구해주셨고 호랑이가 낭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소리를 돌려준 것입니다. 소연은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낭군,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2번이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도리는 소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도리와 소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백호였습니다. 호랑이는 한 집 앞에 서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으르렁. 그 집은 다름 아닌 최서방의 집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누가 이 호랑이 좀 쫓아내.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거대하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다시 포효했습니다. 으르렁. 그 포효에 최서방의 집 대문이 박살났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살려줘야 해.
최서방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무언가를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서방의 멱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최서방을 질질 끌고 마을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서방을 내던졌습니다. 으악! 최서방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호랑이가 최서방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렁, 크르릉.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호랑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이 호랑이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이자는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산신령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최서방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죄도 없어. 호랑이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소연이 통역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자는 도리의 재산을 빼앗고 아내를 취하려 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더라. 도리가 도둑질을 할 놈이 아닌데. 최서방이 평소에도 도리를 괴롭히던 건 다들 알고 있었잖아. 그때 박 부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서방,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어르신. 저 벙어리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소연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소연입니다. 15년 전 역적에 누명을 쓰고 사라진 종친 대감 이원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친 대감? 이원 대감이면 15년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던 그분? 소연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문의 가보입니다. 그 비녀를 본 박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원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비녀는 이원 대감 부인의 것이 맞소? 내가 한양에서 본 적이 있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인이 정말 대감댁 교수란 말인가?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금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저희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횃불을 든 군사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멈췄습니다. 소연아.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두 사람이 얼싸안았습니다. 사내는 소연의 삼촌, 이원 대감의 동생 이찬이었습니다. 이찬 대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5년이다. 15년 동안 너를 찾았다. 형님의 누명이 벗겨지자마자 너를 찾아 나섰다. 드디어 찾았구나. 소연도 울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살아있어요. 이 사람 덕분에 살아있어요. 소연이 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찬 대감이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내 조카를 살려준 은인이요? 도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찬 대감이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반드시 보답하리다. 그때 최서방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렁. 이찬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누구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자가 낭군을 모함하여 죽이려 한 자입니다. 이찬 대감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무고죄는 중죄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최서방을 포박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서방이 울며 불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저지른 못된 짓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찬 대감이 선언했습니다. 이자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또한 이자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이에게 배상할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최서방에게 시달리던 머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저놈이 벌을 받는구나. 이찬 대감이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조카의 은인이요. 내 조카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오. 네. 도리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찬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조카가 그대를 낭군이라 부르더군. 그대가 이미 부부나 다름없지 않소? 소연이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군, 저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주시겠습니까? 도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도리에게 그런 과분한. 소연이 도리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낭군은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저는 낭군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감댁 교수가 그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으르렁. 마치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리는 면천되어 양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찬 대감의 주선으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도리는 이원 대감 집안의 사위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비록 그는 몰랐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인정받아 관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소연은 남편을 내조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남 2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최서방은 무고죄로 귀양을 갔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그는 귀양지에서 비참하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도리 부부가 사는 마을 뒷산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시고 사당을 지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도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호랑이 사당을 돌보았습니다. 도리와 소연은 100살까지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3대에 걸쳐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부른다고, 작은 선행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리고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어찌 은혜를 모르겠느냐고.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호랑이가 오히려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5년 전 어린 도리가 새끼 호랑이를 살려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베푸는 작은 선행이 언젠가 당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